오늘 수업만 뭐냐면 머리가 터질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얘기할 만한 재미난 것만 가져온 게 있는데 제가 충격적인 지지율 때문에 요즘 뉴스나 방송 우리가 많이 좀 해야 될 게 노르웨이 고등을 우리가 먹잖아요. 네. 노르웨이 고등. 그런데 노르웨이가 인구가 400만밖에 안 됩니다.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은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노르웨이가 그런 정도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수출도 하고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데는 노르웨이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저 북쪽 끝에 있거든요. 그리고 북해라는 바다를 갖고 있고 하는데 다행히 거기 석유가 나왔어요. 1960년대 그 정도부터. 그러면 석유를 이제 이용하는데 석유가 삽으로 이렇게 퍼낸 석유가 뻥뻥 나오는 인도네시아처럼 그게 아니고 바다 밑에서 석유를 채우랍니다. 그런데 바다 밑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바다 밑으로 들어가는 그 기술이라는 게 우리 최근에 포항, 울산 앞에서 바다 밑에 가는데 그 밑에 있는 걸 탐색하는 것, 그 다음에 거기서 석유를 파내는 기술, 이게 복합적으로 있어야 해서 우리나라가 지금 그거 탐색하는 게 아니고 외국 기업이 와가지고 할 정도 되거든요. 우리나라에는 그 정도를 정밀하게 할 수 있는 부분까지 아직 사업을 하는 그런 회사가 없습니다. 근데 그런 걸 노르웨이가 해요. 노르웨이가 어느 정도 하느냐면 예전에 러시아 핵 잠수함이 엔진 고장이 나고 바다에 가라앉았거든요. 바렌츠에 가라앉았어요. 그랬을 때 그 가라앉은 러시아의 핵 잠수함을 구조해야 되는데 구조하고 바다 밑바닥까지 가가지고 그 잠수함이 물이 안 새도록 위에 뚜껑하고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위에서부터 엔지니어가 통로로 내려가가지고 러시아 잠수함 고장난 부위를 수리해가지고 그걸 다시 작동하도록 해주려는 제안을 노르웨이가 했습니다. 그 기술이 안 쉽습니다. 수십 200m 밑에 깔아앉은 걸 잠수함을 갖고 내려가가지고 그 잠수함 뚜껑을 열어가지고 그 안에다가 산소가 필요한 걸 공급해주면서 기계를 고쳐가지고 물 위로 다시 올리려고 하는 그 기술이라는 게 그 기술을 안 가지고 있으면 못하는데 노르웨이가 제안을 했거든요. 우리가 그거 해주겠다고. 근데 그 당시 푸틴 대통령이 자기들 핵 잠수함 정보가 노르웨이에 유출되는 것이 걱정돼가지고 거부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사람이 생존 가는 시간까지 아무 조치가 안 된 상태로 몹시에 가라앉아 있었거든요. 그 이후에 푸틴이 들끓는 국제 여론에 무디겨가지고 그럼 해다오라고 했는데 뚜껑을 열어 들어갔어요. 다 죽어 있고 그 다음에 다 죽은 그 상태를 굳이 부상을 시켜가지고 할 필요가 없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잠정적으로 그냥 깔아놓은 그 상태로 투기를 하고 그냥 손 놓고 말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그런 얘기를 말씀드리는 부분은 뭐냐면 노르웨이가 그만한 바다 기술이 되어 있기까지 어마어마한 기술이 집약된 나라입니다. 근데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건 노르웨이 말로 된 겁니다. 노르웨이 말로 된 건데 1946년부터 1999년 사이 50년 동안에 노르웨이가 어느 정도나 기술적인 어떤 진보를 하고 노력을 했는가에 대한 어떤 내용들 중에서 특히 바다 관련, 배 관련 이런 부분들에 대한 스토리가 들려 있는 책인데 이걸 노르웨이에 유학 간 친구를 통해 가지고 제가 하나 있어서 구했는데 여기에 그런 노르웨이에서 배를 어떻게 실험 배를 만들고 하고 96년까지 했는가.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전부 다 대구거든요. 네, 대구 어떻게 가공했는가. 이 책 맨 앞에서부터 지금
노르웨이에 있는 각종 작업하는 배들, 그 다음에 노르웨이 각 항구들, 그 다음에 노르웨이가 지금 실제로 작업하는 바다 끝입니다. 폭해가 엄청 끝입니다. 그런 쪽에서 노르웨이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작업을 해왔고 그 속에 어떤 어려움이 있었고 자기들이 어떤 식으로 해서 그 바다에 관련된 산업을 발전 이런 내용이 있는데 뭐 제가 노르웨이 말을 아는 건 아닙니다. 이제 스토리는 알거든요. 국가가 많은 노력을 해야 되고 개개인의 바다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좀 지혜로워야 됩니다. 우리가 굉장히 수산업을 하시는 분들이 나라 전체를 못 믿거든요. 거기에는 무슨 문제가 있냐면 나라와 그 정책을 따라가주는 사람 사이에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한번 손해를 봤으면 국가는 그 손해받으면서 다음번에는 만회해 주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맨날 처음에 손해만 보게 만들면 그 다음부터는 나라가 아무런 좋은 얘기를 하면 안 듣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보면 정책 담당자들이 그런 신뢰를 잘 안 시켜줍니다. 가장 쉬운 예가 앞에 담당하는 사람하고 열심히 얘기해놓고 일을 거의 이렇게 하면 되겠다고 준비를 하는데 담당자가 바뀌어버렸어요. 그 담당자가 나 모르는 일입니다 하고 생각하면서 내가 얼마나 노력을 해갖고 이 정도 했는데 이게 그냥 허사가 되게 하면서 사람이 허탈해지게 하는 경우가 우리나라는 굉장히 흔합니다. 순환보직제 이런 것이 마치 비리가 없는 것처럼 하지만 물론 그건 당연한 거죠. 비리가 없도록 그런 제도를 하는 건 맞는데 정책이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민원인이 어떤 걸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손해를 느끼도록 안 해줘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이상하게도 그런 거 너무 관료주의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나라 농업하시는 분이나 어업하시는 분들한테 가슴에 상처가 되어가지고 안 믿으려고 합니다. 내가 한 번 겪으면 되지 두 번 당할 줄 아나 이게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노조에는 굉장히 그런 부분들을 국가가 국민을 상대로 해가지고 신뢰성을 지켜주는 부분이 굉장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우리가 많은 사업들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 분명히 하다 보면 정책적으로 미스가 있어서 실패할 수도 있고 잘못됐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어떤 사람이 어떤 피해가 일어났는가 하는 부분을 충실하게 다 이렇게 수집을 해서 다음번에 어떤 정책에서 그런 것이 반영되어 가지고 손해본 사람이 손해본 부분이 메꿔져야 다음 정책이 가능하고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런 식이 안 되다 보니까 정책을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안 따라줘요. 보고를 거꾸로 해요. 많이 잡았는데 안 잡았다고. 안 잡혔는데 많이 잡고 있다고. 막 이런 식으로 혼선이 있는 데이터를 갖고 자꾸 왜? 내 있는 대로 솔직하게 얘기하면 내 손해보더라. 결과적으로 하는 부분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좋은 것 같아서 절대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대로 된 정보를 가지고 제대로 된 판단을 하면서 이번에 손해 좀 보십시오. 내가 반드시 다음에 요 복구해 드리겠습니다. 이 말이 가능해야 양보가 가능하고 타협이 가능하지 나 지금 손해 안 볼래라고 하는 사람한테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됩니다. 내가 지금 손해 안 봐. 네가 다음에 그러면 내가 이번에 내한테 혜택이 오고 니는 다음에 봐. 전부 그런 마음으로 하거든요. 내 이번에 내한테 유리하게 하고 다음번에도 내가 양보할게. 다음번에 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다음번에 네가 하고 이번엔 내가 할게. 이런 마음으로 이게 진행이 되면 무슨 정책이 효과를 합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이제 우리가 많이 반성해야 되고 공직에 있는 사람, 어떤 책임을 맡은 사람, 결재권자 이런 분들이 심사숙고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노르웨이가 우리나라보다 인구도 적고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지금 거의 한국의 노르웨이 상코로나라고 메뉴판에 있는 정도가 되는 나라거든요. 이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우리나라는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자원이 남들보다 없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요새 뭐 K 콘텐츠라든지 화장품이라든지 성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알려진 것들이 있는데 이게 한국을 갈 수 있다고 생각해야 되거든요. 지금은 우리가 각광받지만
좋은 이것은 잘 유지하면서 관리해서 보존해야 되는 게 있고 또 새로운 흐름이 오면 이게 안 될 수도 있다는 부분, 그럼 새로운 걸 먹어낼 것인 것도 있고 이럴 때에 정말 지도자가 책임 맡은 정책 당국자가 심지어 사무실에 앉아있는 일개 담당자도 마찬가지로 내가 상대하는 사람에게 대한 신뢰감을 다 누구나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애들을 교육하는 데부터 틀리거든요. 선생님이 애한테 말하는 선생님 거짓말 하잖아요. 내 이번에 그래 안 할 거예요. 라고 해버리면 교육 자체가 엉망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젊은 학생들이, 청년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왜 너희가 잘못해놓고 우리가 빚을 물어야 돼. 왜 우리가 빚을 갚아라 해야 돼. 이 문제가 또 있거든요. 근데 국가가 어떤 정책을 하면서 빚을 안 낼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그 빚을 내서 하고 다음에 돈을 갚아서 보완하고 이런 부분들이 순환적으로 해서 급할 때 좀 빌렸다가 다시 메꾸고 이렇게 한다 하면 모르겠는데 이렇게 우리 어떤 정책들이 서로를 배려하고 손해본 사람을 배려해 주지 않고 니네 계속 손해봐. 내만 챙기면 돼. 이런 부분은 사람 다 바보도 아니고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독립운동한 사람을 우대해야 된다. 또는 국가유공자를 우대해야 된다 하는 부분도 똑같다고 봅니다. 한때 그 사람들은 희생했는데 희생에 대한 대가가 3대가 거지로 산다. 이게 그냥 섭성화되어서 누가 합니까? 안 하지. 그런 부분들은 개인으로 봐서는 유리할지 모르지만 국가 형태가 돼가지고 그런 국가는 못 살아남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노르웨이 쪽의 어떤 이렇게 성공 사례나 이런 걸 보면 국가와 국민이 굉장히 지혜롭게 생존 전략을 수립했다. 노르웨이가 러시아하고 전쟁에 이기겠습니다. 못 이깁니다. 러시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까지 고등을 팔아먹는 거, 전 세계적으로 바다 기술이 우수한 거 이런 부분들은 감히 말을 안 해요. 우리는 뭘 할 건가 하는 생각을 좀 해봐야 되고, 요거는 지금 우리나라 등대에 관련된 여러 가지 어떤 이제 기념 사업을 하는 것 중에서 이제 사진 잘 찍는 사람 선발하는데 이것처럼 지금 저 등대가 많은 쪽에서는 등대 해설사가 있습니다. 등대 해설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 같은 데는 등대만을 이렇게 순방하면서 해설해주는 프로그램도 있고요. 남해안 쪽에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섬이 많아가지고 등대가 굉장히 곳곳이 많아서 하나의 이렇게 탐방 코스로 되고 있는데 동해안에는 지금 이런 아직까지 주문제도 그렇고 등대 문화 해설사가 없거든요. 없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그 등대 해설사 그 인터넷으로 교육받는 장게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동해안 쪽에 사람이 찾아왔을 때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각 지역에 등대가 있지만 그 등대에 있는 소개하는 거는 현판에 붙어 있는 설명서 그게 전부거든요. 근데 우리가 알지만 등대 밑에서 있었던 일을 그 지역 사람들이 또 소상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잘 어떤 스토리를 엮어서 들려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다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냥 쓰여진 글 아니고 등대 관련해가지고 해보는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것도 우리 지역 같으면 주문진 등대, 저 주문진 등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주문진 등대 주변에 뭐가 있다, 주문진을 중심해서 어떤 일이 있었다. 심지어 주문진 등대가 옛날에 1917년 그 정도에 부산에서 저 웅기 그 강원도 저 위에까지 가는 연락선 루트가 있었거든요. 그게 우편선이 왔다 갔다 하면서 시작했는데 그 우편선이 올라갈 때 중문역 앞에 닻을 내리고 쉬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중문역 지나가는 배들이 중문역 등대 보면서 이제 방향을 잡고 가야 되기 때문에 중문역 등대를 2018년에 세웠거든요. 그런 얘기는 중문진 등대
꼭 그 지역 사람이 아니라도 알아야 되는 얘기, 이런 얘기들을 아느냐 하면은 쉽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서 좀 스토리가 풍부해지도록 만들어야 된다 하는 부분들이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 해서 이제 이렇게 합니다. 굉장히 내용이 두껍죠, 책이. 이거는 러시아 베제르부르크의 항구 이런 게 나오거든요. 베제르부르크가 항구가 돼가지고 우리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가가지고 가면 시베리아 횡단 열차가 모스크바를 경유해가지고 베제르까지 갑니다. 그래서 여름에 뭐 한 2주 정도 기차 타고 가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들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베제르부르크에 가가지고 여기서 배를 타면 바렌츠 해, 그러니까 그 해를 통해 가지고 가면 스웨덴의 스톡홀름, 그 다음에 내려가면은 덴마크 코펜하겐, 그 다음에 여기 노르웨이의 그 퓨르드, 아니 뭐 이런 쪽이 쫙 연결되도록 되어 있는 그 지역의 관광 코스가 선상 크루즈가 있습니다. 그런 것에 출발하는 장소가 베제르부르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러시아를 갖다가 전쟁하는 나라 그 정도만 요즘에 이제 별도로 만들어 놨지만 사실은 옛날 러시아의 수도가 베제르부르크거든요. 그러다가 모스크바로 바뀌긴 했지만, 그래서 옛날에 여러 가지 수도 문화 유적도 있고 이렇게 한데, 여기가 특별히 이제 왜 이렇게 했느냐 하면, 옛날에 그 페테르 대제가 배를 타고 여기서부터 서쪽으로 가가지고 유럽하고 교류해야 되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여기 가가지고 항구를 만들고 도시를 만들고, 거기서부터 이제 러시아를 유럽과 같이 교류하는 서방의 유럽의 나라를 만들어야겠다 하는 그런 꿈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지금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느 나라를 보았을 때에 지금 우리가 이제 바다를 보는 안목을 조금씩 지금 수업을 통해서 지금 가져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음에 어느 도시에 갔을 때에 그 도시가 갖고 있는 것들 중에서 바다와 관련된 부분이 좀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한번 눈여겨보시면 그 나름대로 또 볼만한 것이 조금 더 늘어날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가까이 있는 주문진 성당인데, 주문진 성당이 2013년에 만들어진 건데 이게 92년 됐어요. 그러면 93년이니까 지금 하니까 한 95년 돼가지고 그 100년 달에 간다는 얘기예요. 102년.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100년 넘는 성당이 있었다는 얘기는 100년 전에 여기에 사람이 그래도 성당이 아닌 공소라도 할 정도로 사람이 모였다는 얘기거든요. 그 주원진이라는 동네가 그냥 잠시 있다가 이렇게 거쳐가는 그런 동네가 아니고 최소한의 어떤 모임이 100년 이상을 갈 수 있을 정도의 사람들이 모여있던 지역이라는 것이면 그 지역 나름대로 역할이 있다고요. 우리는 종종 그냥 지나가는 사람 어쩌다 이게 왔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런 걸 생각 안 하고 그냥 여기서 내가 뭐 해먹고 살 건가, 여기서 내한테 해주는 게 뭐고, 여기는 그냥 뭐 내 이따가 편한가 안 편한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정말 필요하기는 여기에서 내는 어떤 의미를 가진 눈으로 이 동네를 볼 것인가도 있습니다. 이 주문진이 이 성당 하나와도 100년이 돼서 여기에 스토리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거 생각 안 하거든요. 더불어서 지금 이 주문진에서 바다 관련 교육을 1911년부터 했거든요. 1911년부터 1911년에 매일 신보에 보면 강릉군 신리면 주문진 지역명이 거기 나와요. 그 당시에는 여기가 강릉군 신리면이었나 봐요. 지금 우리 여기 봤던 천 이름이 신리천이거든요. 예, 요 지금 주문진 터미널 가기 전에 도랑 하나 있지 않습니까?
저기 실리라 하거든요. 실리천이라 하거든요. 그랬는데 그 1911년에 신문에 실린 동네 이름이 강릉군 실리면 주문진 이렇게 있어요. 주문진 리나 되겠죠. 주문진 업은 그 뒤에 된 거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1911년이면 조선 말이잖아요. 그 당시에 강릉군 실리면 주문진에 수산 전습소를 설치하고 교육하기로 했다는 신문 내용이 있어요. 거기에 하는 데서 하겠다 하는 교육이 뭐냐면 지금 여러분이 보는 이런 교육입니다. 예. 1911년이면 1910년 8월 22일 날 한일 병합조약이 돼가지고 나라 모든 정책이 일본 쪽으로 저쪽 같은 때거든요. 그 이름이거든요. 그 당시에 주문진에 수산 전습소를 설치해가지고 교육하겠다고 되었기 때문에 이 주문진 지역이 그때부터 이 바다 쪽 교육을 하기 위한 적지라고 생각하고 여기 그 교육을 시작했어요. 그랬는데 주문진 성당이 지금 100년 됐잖아요. 이 동네에 수산 교육을 시작한 지가 1911년에 시작했으면 지금 100년이 넘었어요. 그런데 그런 내용을 아무도 관심도 안 가지고 신문에는 자료가 있는데 역사 자료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주문진에 관련된 뭐 교육한데 그런 내용이 이만큼도 안 보여요. 그게 뭐냐면 그런 거를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심지어 지금 우리 대학이 이게 사실은 1911년에 수산 전습소가 있고 그 뒤에 그것이 계속 이어지다가 이게 장년항으로 간 기록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1945년 12월 12일에 주문진에 강원도립수산 전습소를 설치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원래는 장년항에 있던 것이 이쪽으로 와서 45년 12월 12일 날 주문진에 설립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그 장년항이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북한의 장년항이 뭘 했던 장소냐 하면 과거에 고래 잡을 때 고래 기지였어요. 그래서 아마도 1911년에는 수산 관련 교육을 여기서 했다가 세계 대전하고 뭐 어떤 여러 가지 바다 물건들이 많이 필요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고래를 가지고 요새 기름을 짜거든요. 기름을 쓰기도 하면서 장년항으로 뭔가 갔던 적이 있다가 다시 주문진으로 오지 않았겠냐 싶은데 제가 지금 와갖고 그 내용을 뭐 어떻게 지금 뭐 찾아보기는 하는데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강원도에서 강릉의 이 역사 정리해놓은 책에 보면 주문진 수산고등학교는 전신이 강원도립 수산전습소였고 1945년에 강원도 장전에 있던 것이 주문진으로 옮겨와서 만든 학교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런 내용들, 그러면 그런 내용들이 다른 도시에 있는 옛날 수산 전습소는 그것이 이어진 게 다 있어요. 심지어 통영 수산 전습소가 1915년에 만들어진 것이 그 뒤에 1920년에 뭐가 되었고 통영수산 전문대학이 되고 그게 지금 통영수산대학이 되었다가 그것이 지금 경상대학교 해양과학 대학이 되었다. 이게 다 있어요. 강원도 없습니다. 심지어 통영은 1915년에 만들어졌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1911년에 3월 달에 그 날짜까지 있는 신문에 그게 있어요. 실리면 주문진에 수산 전습소를 세우기로 하였다. 이런 내용이 있어. 그 다음에 그 2년 뒤에 보면 양양에서 오징어 잡은 사람이
그 주문진에 있는 그 학교에서 졸업한 학생이 양양에서 오징어 잡는 작업을 해갖고 수만 마리를 잡았고 동네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그 기술을 배우려고 했다 하는 내용이 있어. 그러면 학교 교육이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아무 그런 것들을 정리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학교의 전신이 옛날 강원 주문진 수산고등학교 책이 맨 앞에 나오는 1945년 12월에 주문진에 강원도립수산정습소가 설립됐다. 이게 시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앞에는 그 앞에 뭐냐면 장전항에 강원도립수산정습소가 장전항에 이게 끝이에요. 그러면 그 앞에 장전항에 있었던 거는 그러면은 이게 장전항이 예전에는 고래 잡이 기지였으니까 그게 뭐 그런 시설이 있었다는 거는 그럴 수 있겠다 싶긴 한데 그 전에 주문진이 있었던 건 어떻게 됐다는 얘기. 그 다음에 그 뒤에 주문진은 다시 강원도립수산정습소가 세워졌는데 그럼 1911년에 있었던 수산정습소하고는 이게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게 지금 그래서 이 지역 사람들 강원도 그 다음에 이 학교를 바라보고 이 수산 분야의 어떤 교육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마인드가 다른 동네하고는 이게 좀 잘못됐다고 봐요. 동해안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 강원도 쪽에는 육계 시군이 있어도 바다 쪽 관련 수업을 하는 학교가 이제 없습니다. 우리 대학교도 우리 과뿐이에요. 우리 과가 이 애글복글 하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아무도 신경 안 써요. 강원도 주문진이 옛날에 1911년에 그런 일이 있었다. 45년에 다시 만들었다. 그냥 흘러간 얘기고 이제 아마 여러분을 끝으로 저를 끝으로 이런 교육도 더 이상 못할지 모릅니다.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보거든요. 왜냐? 일본 사람들이 어리석어갖고 여기다가 학교를 만들어가지고 교육을 했었겠어요? 할 게 없어서 주문진 등대를 좀 만들었겠어요? 지금 이 주문진 강릉이 별 볼 일이 없어서 기상청에서 강릉병원, 아산병원 옆에다가 이따만한 기상 레이더를 거기다가 만들어 놓고 동해안 전역을 커버할 수 있는 기상 관측 장치를 했겠어요? 안 그랬습니다. 국가적으로 볼 때에 요충지에다가 그런 거 시설을 하면서 데이터를 받거든요. 주문진 등에다가 울릉도를 커버할 수 있는 GPS 신호소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데이터를 지금 한데 왜 그래요? 역할이가 있거든요. 있는데 이 보는 어떤 중요성을 좀 못 느끼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굉장히 합니다. 그래서 좀 우리 지역에 사는 우리들이 이 주문진 공단 백주년이라는 이런 부분처럼 조그마한 성당 하나도 우리가 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100주년을 넘겼다 하는 데이터를 갖고 모아서 이렇게 책을 만드는데 수산 교육을 1911년부터 했다 하는 이 장소와 이 지역이 이런 책도 한 권, 어떤 스토리도 하나 못 하면서 지금 현재 이 학교가 바다 관련 교육도 쭈그러들고 지금 여기에서는 이게 끝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 지역이 바다 관련 얘기를 이 많은 학과 중에, 이 많은 교실 중에 여기서밖에 안 하고 있다는 이게 안타까운 겁니다. 왜? 관심이 없으니까. 뭐 중요하다는 거 모르니까 안 하거든요. 그리고 사실 이런 얘기는 우리 스스로가 소중하다고 필요하다고 얘기 안 하면
누가 의미를 합니까? 주머니 봉당이 100치는 됐다는 거를 이런 거라도 하나 하면서 우리가 소중하게 저장을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은 스님들이 이거 합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우리가 관심을 갖고 우리가 하고 있는 이것이 단지 지금 보이는 눈에 보이는 이게 다가 아니라 그 밑바닥에 어떤 게 있고 어떻게 연결되어 있고 이게 앞으로는 어떻게 돼야 되고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심을 이제 우리 주변에서 자꾸 발굴해야 됩니다. 예.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서 이 책을 제가 이거는 수업하고 아무 관련이 없지만 머리를 조금 이렇게 쉽게 가면서 이런 부분도 있는 것을 알고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 뵙겠습니다. 교수님 사진만 좀 찍겠습니다. 뭐? 찍게. 그래? 네. 읽을 새는 없고